자, 3월 11일 파이썬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요. 일단은 중간에 좀 건너뛰었던 파일 입출력 단원을 이제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파일 입출력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그 파일 입출력을 응용해서 CSV라고 하는 포맷 다루는 거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을 봤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안에 있는 내장 모듈을 활용한 그 내장 모듈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 모듈하고 입출력을 활용해서 메일 발송 처리, 이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자, 파일 입출력을 처리할 때는요, 파이썬 내장 함수인 오픈이라는 함수를 이제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이 오픈 함수에 대한 사용 방법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with라고 하는 파이썬만의 독특한 문법이 있어요. 그 문법을 활용해서 파일 입출력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픈 함수부터 보죠. 자, 오픈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제 리턴되는 게 파일을 저장하거나 읽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객체를 리턴을 해요. 이때 이제 오픈 함수의 파라미터로요, 파일 경로를 먼저 전달을 해요. 내가 핸들링할 파일 경로요. 경로는 상대 경로하고 절대 경로 방식이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뒷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좀 내용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읽기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읽기 모드는 텍스트 파일을 처리할 때는 RWA예요. 읽기, 새로 쓰기, 이어쓰기. 근데 텍스트 형식이 아니라 만약에 이미지 파일이나 워드 파일 뭐 이런 메모장으로 열 수 없는 형태다. 뭐 메모장도 아니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안 열리는 파일이다 라고 하면 걔는 그 자체가 이진 파일이거든요. 그 이진 파일을 처리할 때는 바이너리라는 의미로 뒤에 b를 붙입니다. 자, 만약에 지정된 경로의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 생성하고요. 존재하면 그 파일 자체를 가져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코딩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인코딩은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국어 전용은 EUCKR, 그 다음에 다국어를 지원하는 형식은 UTF-8. 여기서 약간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게 경로 설정이랑 인코딩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일단은 인코딩부터, 경로부터 볼게요. 자, 경로라고 하는 건요, 파일 시스템 안에서, 여기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드디스크 안에서 어떤 파일이나 폴더의 위치를 나타내는 양식이에요. 문자열로 되어 있어요. 자, 종류가 절대 경로랑 상대 경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절대 경로는 작업 중의 위치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똑같은 문자열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 위치부터 목적한 위치까지 쭉 나열하는 겁니다. 뭐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스 밑에, 뭐 시스템 32 밑에 드라이버스 폴더 안에, etc 폴더 안에 호스트라고 하는 폴더다. 뭐 이렇게 명시하는 거고요. 뭐 맥OS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같은 개념이 없어요. 걔는 무조건 그냥 최상위를 슬래시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슬래시라고 명시하면 이게 하드디스크의 제일 꼭대기 폴더예요. 자, 윈도우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나 USB를 꽂으면 이렇게 맨 위에 드라이브라는 형식으로 표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C 드라이브 안에 뭐 이런 식으로 명시하는데, 맥OS는 그냥 무조건 여기 최상의 꼭대기를 슬래시로 표기를 해요. 그 다음에 폴더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폴더 이름과 슬래시로 계속 구별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맥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USB 메모리 같은 걸 끼면은 이렇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서 표현되는 게 아니고요.
맥에 하드디스크가 하나가 있으면 얘가 슬래시예요. 근데 USB를 꽂으면은 이 안에 폴더로 인식을 해요. 체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맥을 구입해서 쓰시는 분들 중에 자기 컴퓨터 폴더 경로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 C 드라이브, 만약에 제가 바탕화면에 어떤 파일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텍스트 한 다음에 hello.txt 폴더도 몇 개 만들까요? A, A 안에 B, B 안에 C. 자, 그 다음에 hello.txt를 A 안에 B 안에다가 넣죠. 자, 지금 이렇게 파일을 만들면요, 제가 바탕화면에서 바탕화면이라는 폴더 안에 A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이 네모 박스가 바탕화면 폴더예요. 이 안에 A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었고, 그 안에 B라는 이름의 폴더를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B 안에 C라고 하는 폴더를 또 만들었어요. B 안에 그리고 hello.txt라는 파일을 넣어놨죠. 이 바탕화면의 실제 경로는요, C 드라이브 안에 윈도우 C 드라이브 안에 보시면 사용자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거든요. C 드라이브 안에 보시면은 사용자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는데, 이 사용자 폴더의 실제 경로는 원래 유저스예요. 여기 오른쪽에 위에 나오는 이 주소에 오른쪽 공간을 딱 클릭해 보시면은 C 밑에 유저스라고 바뀌어요, 이름이. 그리고 이제 요즘도 윈도우 키면은 그 아이디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죠. 뭐 비밀번호 입력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안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게. 윈도우 자체도요, 그 컴퓨터 안에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디별로 이렇게 유저스 폴더 안에 폴더들이 쭉 생겨요. 그 중에 이제 내가 로그인하고 있는 아이디를 들어가면 다른 사용자 폴더는 못 들어가요. 권한이 없어서. 이건 각각의 아이디별로 격리되는 폴더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안에 이제 폴더들이 있죠. 그래서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자기 아이디 이렇게 구성되는 폴더를 그 사용자의 홈 폴더라고 불러요. 모든 사용자한테 종속되는 그 아이디의 고유한 폴더고요. 이 안에 바탕화면이라든지 다운로드라든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폴더들이 이 안에 생깁니다. 자, 제가 지금 바탕화면을 만들었으니까 이 바탕화면의 경로는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제 사용자 아이디는 제 이름으로 해놨거든요. 이 밑에 바탕화면 폴더의 원래 이름은 영문으로 데스크탑이에요. 윈도우가 원래 폴더 이름을 숨기고 그냥 한글판으로 바꿔서 보여주는 게 은근히 많아요. 여기 바탕화면까지 들어간 다음에 오른쪽 빈 공간 클릭하면은 폴더 원래 이름이 나와요. C 밑에 유저스 밑에 제 아이디 밑에 데스크탑이라는 게 바탕화면 이름이에요. 그리고 한글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폴더도 원래는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입니다. 여기 있는 한글 폴더는 실제 이름이 아닙니다. 자, 이 안에 A 안에 B 안에 hello.txt라는 파일이 있는 거죠. 자, 이 경로는요, 제가 지금 D 드라이브를 열고 있건 USB 메모리에 들어가 있건
어느 폴더에 있건 간에 요 경로는 항상 똑같아요. 이 내가 목적하는 파일의 위치는. 이 hello.txt라는 파일이 다른 폴더로 이동되지 않는 이상 내가 지금 어느 폴더를 열고 있건 간에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찾아가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최상위 꼭대기부터 항상 절대적인 위치를 가리키는 형식을 절대 경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경로라는 개념이 있는데, 상대적인 경로이기 때문에 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거잖아요. 기준은 내가 열고 있는 폴더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B라는 폴더를 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폴더 안에 있는 애들은 그냥 이름만 지정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B 안에 있을 때 hello.txt 혹은 그냥 C입니다. 내가 위치하는 폴더 안에 있는 폴더는 그냥 이름만 명시하면 돼요. 만약에 이 C 안에 world.txt가 있다. 그러면 C라는 폴더 안에 world.txt 이렇게 표기합니다. 윈도우는 폴더하고 폴더를 구별할 때 역슬래시도 되고 그냥 슬래시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표기하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B 폴더에 대한 마지막이에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현재 폴더를 의미하는 게 점 슬래시 혹은 점 역슬래시 같아요. 그 점 슬래시는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현재 폴더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위치하는 현재 폴더, 이 B라는 폴더 여기가 점이에요. 그 안에 hello.txt 혹은 점 안에 C 안에 world.txt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A 폴더 안에 test.txt라는 파일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B라는 폴더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B라는 폴더 기준으로 한 칸 위로 올라가야 test.txt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한 칸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를 점점 슬래시로 표시합니다. 아니면 점점 역슬래시. 점점이 상위 폴더예요. 그래서 점점을 찍으면은 위로 한 칸 올라가서 test.txt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A 폴더 안에 B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폴더 하나가 또 있다고 가정해보죠. B2라는 폴더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B를 기준으로는 위로 한 칸 올라간 다음에 B2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점점 슬래시 B2.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어떤 대상을 지정할 거다라고 하면은 슬래시 그 대상 이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위치하는 거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점 슬래시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이름을 명시하고 슬래시로 구별해서 계속 들어간다. 근데 위로 올라가야 된다면은 점점 슬래시를 한번 붙인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별도로 설명한 거니까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코딩. 문자나 기호들의 집합을 컴퓨터에서 저장하거나 통신했을 목적으로 부호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링을, 문장을 부호로 바꾸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모스 부호예요. 알파벳을 신호의 길이로 바꾸죠. 그래서 이게 SOS죠. 근데 컴퓨터에서 쓰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자열을 이진수로 바꿔야 돼요. 이진수라고 하는 거는 1하고 0밖에 없죠. 그래서 1하고 0을 모아서 알파벳을 표현해 보려고 했더니 이진수 7개가 모여서 한 글자가 되더라 라는 거 파이썬 첫날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걸로는 0분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조합형 글자를 위해서 1비트를 더 추가해서 8비트로 한 글자를 표현하는 걸 확장안시라고 하고 얘가 국제 표준이 됩니다.
근데 확장 안시는 영어 플러스 1개 국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로 세분화돼야 돼요. EUCKR, EUCJP, EUCCH 같은 경우. 근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EUCKR을 자기네가 멋대로 확장을 해요. 그래서 CP949라는 방식을 씁니다. 근데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냥 EUCKR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EUCKR을 쓰면은 한국어하고 영어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거는 표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 언어를 한꺼번에 다 표현할 수 있는, 다국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안된 게 UTF-8입니다. UTF-8은 안시 방식하고 다르게 이진수 24개가 한 글자를 표현해요. 만약에 자, 이게 알파벳 A라고 가정하면 안시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이게 A가 되는데 UTF-8은 요거를 다 묶어서 한 글자로 반환을 하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겠죠. 자, 이걸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파일 쓰기에 대한 기본 코드입니다. 오픈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시면서 지정하고자 하는 파일 이름을 명시하세요. 앞에 뭐 점슬래시나 점점슬래시가 없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열고 있는 폴더 안에 이 파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열고 있는 파일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로 여시는 작업 폴더 있죠? 거기가 기준입니다. 자, 그럼 이 파일을 쓰기 모드로 생성을 합니다. 인코딩은 UTF-8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W라고 읽기, 쓰기 모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다면 기존 내용을 지우고 새로 작성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파일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새로 생성하는 결과가 와요. 이렇게 해서 F라는 객체를 만들어 놓고 write라는 메서드로 내가 기록하고 싶은 내용들 계속 기록하시면 돼요. 대신에 줄바꿈은 따로 안 해주니까 마지막에 줄바꿈을 의미하는 escape 문자를 직접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지금 내가 열고 있는 파일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close라는 함수로 호출하셔야 돼요. 이 예제는 실행하고 나면 어떤 출력 결과도 안 나옵니다. 대신에 실제로 파일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 파일을 열었을 때 기록한 내용이 표시가 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EUCKR이라고 적용을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처음부터 다국어 지원에 몰빵한 경우예요. 그래서 생성된 파일을 그냥 더블 클릭하면 윈도우 메모장은 UTF-8이건 EUCKR이건 안 가리고 다 열어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EUCKR을 열면 한글이 다른 이상한 기호 같은 걸로 표시가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EUCKR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이 생성이 되면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역으로 파이썬 안으로 끌고 들어와 볼게요. 그걸 이제 파일 읽기라고 하는데 똑같은 이름의 파일을 지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 예제에서 생성한 걸 여기서 오픈을 하죠. 읽기 모드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객체를 지정하고요. 만약에 저장할 때 사용한 인코딩 방식과 읽어드릴 때 쓰는 인코딩 방식이 서로 다르면 파이썬은 가져온 내용의 한글을 이해를 못하고 글자를 다 깨트려요. 자, 아까 요 파일이에요. 제가 헬로 파이썬 줄바꿈하고 안녕하세요 파이썬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 내용을 이 F 객체 써서 리드라고 호출하면은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이 변수에다 담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출력하고 클로즈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클로즈가 되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 파일은 이제 블록 하나 실행한 프로그램이 끝나는 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제하는 거에서는 별로 등장을 안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클로즈가 없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 파일을 열고서 닫지를 않은 게 돼요. 왜 윈도우 쓰시면서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다른 프로그램이 이 파일이나 폴더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수정 삭제, 이름 바꾸기 같은 거 못한다고 에러 날 때, 그게 이 상황이에요. 오픈만 하고 클로즈를 안 닫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되고 생성된 파일을 읽어왔다까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신경을 써서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코드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스토리 라인을 다른 스토리랑 연결해서 더 큰 스토리를 만들 거예요. 이제부터는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기억을 해 가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끝죠. 네. 지금 2시 반인데요. 요거 한 번씩 해보시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3시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번엔 이제 with라고 하는 독특한 구문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제 바로 코드로 들어가는데요. 그 객체들 중에 어떤 객체를 사용해서 칠판을 어떤 객체를 사용해서 그 객체의 메서드를 호출을 해요. 이렇게 해서 객체를 사용하는 코드들을 쭉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클로즈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객체들이 덜어 있어요. 우리 수업 범위에서는 이제 이 클로즈 쓰는 게 오픈 함수로 만든 파일 객체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객체들이 있는데 이 객체들을 이제 with라고 하는 구문으로 생성을 합니다. with하고서 객체 생성 구문이 들어가요. 객체 생성을 위한 구문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뒤에 as f 객체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록을 만들면요, 이 객체의 유효 범위가 with 블록 안으로 제한돼요. 그러니까 딱 요 안에서만 살아있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클로즈 처리는 자동화돼요. 호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꼭 클로즈를 호출하는 객체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파이썬 작업할 때 클래스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객체는 클래스 호출하죠.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닫죠. 이 구문을 with를 쓰면은 with 클래스를 호출하는 거죠. 그리고 as 객체, 이렇게 해서 블록을 하나 만듭니다. 그럼 이 객체는 이 블록 안에서만 유효한 게 돼요. 평상시에는 잘 안 쓰는데 주로 마지막에 클로즈 처리하는 객체를 쓸 때는 이 마지막 구문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종종 쓰게 돼요. 근데 마지막에 클로즈 처리만 확실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굳이 with라는 구문을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오픈 함수를 써서요, 이번에는 hello-python.txt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쓰기 모드고요. 인코딩은 마찬가지로 UTF 파일로 만들었는데 객체가 뒤에 있죠? 그러니까 이 오픈 함수의 리턴 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반복을 돌렸어요. 0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는 거죠. 반복문 안에서 f.write를 합니다. 그럼
파일에 저장하는 걸 반복 횟수만큼 저장을 할 거예요. 자, %d 하고서 괄호 2개 쳤고 여기다 i를 넣습니다. 역슬래시에는 없으니까 줄바꿈은 따로 안 했어요. 그 옆에 이어서 life is too short 또 역슬래시 없으니까 줄바꿈 안 했고요. you need python 줄바꿈.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줄인 거죠. 그래서 쭉 반복문으로 출력을 하고요. 마지막에 파일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출력만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별 의미 없죠. 생성된 파일을 확인해 보면은 0부터 9까지 반복하면서 문장이 쪼르륵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with라는 구문이고요. 그럼 이번엔 with 구문을 써서 읽어드려 볼게요. 자, hello-python.txt를 읽기 모드로 엽니다. 그 다음에 encoding utf8. 그래서 f라는 객체를 만들면은 오픈 함수의 리턴 값이 일로 들어가죠. f.read라고 하면 이 파일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읽어다가 변수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 읽기는 다르게 말하면은 그냥 문자열 변수 하나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자열 변수가 파일의 내용인 거죠. 출력하면은 이제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한 번에 나오죠. 자,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이 파일의 내용을요, read라는 함수 호출하면 한꺼번에 다 가져와요. 그럼 만약에 이 메모장 파일에 내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파일 용량이 한 500메가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한꺼번에 그 내용을 다 복사해 와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거 다 읽을 때까지 렉 걸린 것처럼 이제 멈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용량이 큰 파일을 처리하면은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읽어올 때는. 자, 그래서요, 이번엔 아까 맨 처음에 만들었었던 helloworld.txt입니다. 마찬가지로 읽기 모드고요. 위드문으로 읽어서 f객체 생성했죠. 파일을 읽어드릴 때 readlines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합니다. readlines예요. 그러면은 파일을요, 한 줄씩 쪼개서 읽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리스트로 묶어서 반환합니다. 파일을 한 줄씩 리스트로 쪼개는 거예요. 한 파일의 내용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파일이 밑에 요거죠. 그러면은 한 줄 단위로 쪼개요. 그렇게 해서 원소가 2개인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거예요. 그게 readlines입니다. 자, 근데 각각의 핵마다 줄바꿈 문자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readlines로 치면 이 lines에는 이런 구문하고 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스트를 그대로 출력하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 리스트의 크기를 확인하면은 내가 읽어온 파일이 전부 몇 줄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1개, 2개니까 사이즈는 2고 읽어드린 데이터는 총 2줄입니다. 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프린트 하면서 별 하고서 30 곱한 거는 요 문자를 30번 반복하라는 거니까 빼기 기호를 30번 해서 이렇게 중간에 구분선 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요 라인스 리스트를 가지고 요거죠. 얘를 가지고 반복을 돌려요. 아이템은 이 리스트의 원소 하나가 됩니다. 얘가 아이템이 되죠. 자, 이 아이템을 그냥 출력하면 프린트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헬로 파이썬하고 줄바꿈까지 한 상태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헬로 파이썬하고서 줄바꿈을 한번 해요. 근데 프린트 함수 자체적으로도 줄바꿈을 해주죠. 그래서 줄바꿈이 한번 더 발생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출력하는 안녕하세요 파이썬은 중간에 빈 줄을 하나 놓고서 안녕하세요 파이썬 하고서 또 역슬래시 n 있으니까 줄바꿈하고 프린트 함수에 의해서 줄바꿈을 한번 더 하죠. 그러니까 그냥 출력하면은 사이사이에 빈 줄이 하나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자열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줄바꿈 문자는 공백 제거를 해주면 같이 없어져요. 문자열 객체의 공백을, 앞뒤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는 스트립이 있었죠. 스트립은 앞뒤 공백 제거, L 스트립은 왼쪽 것만 제거, R 스트립은 오른쪽 것만 제거. 근데 보통은 L 스트립, R 스트립 구별 안 하고요. 그냥 스트립 하나로 쓰는 게 보통이고요. 외부에서 읽어드린 글자는 이렇게 의도치 않은 줄바꿈 문자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좀 덜어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이나 그 밖에 기타 외부에서 가져온 문자를 쓸 때는 뒤에다 무조건 스트립 붙이세요. 그래서 저도 사용자 입력값이나 그런 거 쓸 때 그냥 습관적으로 스트립 붙이고 써요. 안 쉬었죠? 아까 실습하신 거 보니까 그냥 앉아만 계시고 쉬신 것 같지가 않은데. 자, 일단은 3시 10분까지 쉬시고요. 요거 실습하셔서 15분? 네. 3시 반까지 일단 시간 잡아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쉬는 시간, 그 실습 끝나고 나서 보죠. 자, 학습 정리 살펴봤고요. 지금 요거 같이 읽는 거는 녹화가 안 됐어요. 자, 객체를 활용해서 파일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메서드는 무엇인가? Save, Write, Output, Print. 자, 저장하는 메서드 Write였죠? 이 문제 저번부터 문제 내면서 이제 좀 많이 생각했던 건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하셨으면은 되게 헷갈릴 문제인데 오히려 파이썬을 첫 프로그래밍 언어면 오히려 안 헷갈리실 거예요. 자, 파일 객체를 써서 파일의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 메서드 리드죠. 자, 파일의 내용을 한 줄씩 읽어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는 무엇인가? 리드 라인스예요. 복수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옆 강의실에서 코딩 테스트 하고 있네요. 세미나 같은 거 하는 모양인데. 자,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CSV 파일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CSV 파일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요. CSV 파일을 입출력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CSV 파일이란 건요, 엑셀 파일의 한 종류예요. 자, 보통 엑셀을 우리가 이렇게 표같이 정리를 하죠. 이거를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한 텍스트 파일입니다. 엑셀의 한 줄을 줄바꿈 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칸을 쉼표로 구별하는 형식이에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기타 메모장 같은 걸로 직접 작성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엑셀 파일 상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메뉴로 들어가셔서 파일 형식 중에 CSV라고 하는 형식을 선택하시면 엑셀을 그대로 CSV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 텍스트 파일이라는 종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는 형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엑셀 파일을 직접 핸들링하는 것보다 CSV를 핸들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MS 오피스로 CSV를 저장하면요, 인코딩이 EUC-KR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메모장 같은 걸로 여시면 정상적으로 열리지만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면 한글이 깨져 보일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오피스는 UTF 파일도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CSV 쉼표로 분리한 다음에 CSV 뒤에 여기 UTF 파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최신 버전의 엑셀은요. 그러니까 내 엑셀이 UTF 파일이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은 좀 옛날 거 쓴다고 보시면 돼요. 조만간 오피스가 또 새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기사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모를 냈는데 워드랑 파워포인터랑 아웃룩 뭐 이런 거에 챗 GPT를 때려박은 걸 이제 낸다고 해요. 조만간 오피스가 인공지능을 달고 나오는, 그 챗 GPT가 마이크로소프트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개발사가 따로 있긴 한데 그 몇 년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회사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해갖고, 그래서 그 챗 GPT 나오고 나서 그 구글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빙이라고 하는 검색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거 거의 안 써요 사람들. 여기 새로운 빙 소개라고 하는 게, 이게 챗 GPT를 빙에다 박았어요. 그래서 검색어를 입력하면은 일반 검색 결과 내보내고, 그다음에 걔가 그걸 분석해서 이런 것들도 검색해 보세요라고 해서 이제 검색어 다음 연관 검색에 대한 제시를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 나왔다고 사람들이 되게 호들갑을 많이 떠는데, 사실 이거 말고 우리가 챗 GPT를 앞으로 접할 방법은 돈 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유료화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그렇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아직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챗 GPT 사용할 때 그거는 좋아요. 내가 코딩하다가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 그 에러 난 코드를 챗 GPT에다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거 왜 에러 났는지 알려줘라고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걔가 코드를 분석해서 에러 원인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정 모르겠으면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만든 코드가, 왜 코딩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게 과연 최선일까? 내가 맞게 한 걸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내가 만든 코드를 챗GPT에다 넣고 이 코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꿔줘라고 하면 코드를 바꿔줘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지, 걔가 만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인공지능은 일단은 질문이 없으면 답을 못 내요. 걔가 알아서 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질문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질문을 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험은 그 답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시험은 적어도 문제를 만드시오가 이런 형식으로 시험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은 그게 답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뭐 대학에서 뭐 대학이나 뭐 선생님들 모여서 난리 났다라고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 자체가 인공지능이 뭔지 모르는데 무슨 답을 내겠어요. 자, CSV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이제 코드가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CSV 파일은요, 보시다시피 약간 이게 표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텍스트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딕셔너리를 포함하는 리스트입니다. 딕셔너리가 원소인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의 원소 하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자, 쭉 가서 여기까지가 이제 리스트 원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레이드 0번째, 1번째, 2번째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할 때 이 알맹이들만 저장하면 되는 거죠. 자,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점수니까 4개를 저장하고 한번 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줄의 형식을 일단 치환 문자열로 만들어 놓고요. grade.csv를 쓰기 모드로 오픈하고 엑셀에서 열 거니까 euckr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맨 위에 들어가는 첫 줄은 제목이니까 그냥 직접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레이드를 가지고 반복을 돕니다. 그럼 아이템 하나가 이 아이템이 요거 하나인 거죠. 리스트를 반복문에 직접 걸면은 이 변수는 리스트의 각각의 원소가 되잖아요. 반복 돌면서. 자, 그러면은 tpl.format, 얘가 tpl이죠? tpl.format이라고 하면서 0번째는 아이템의 네임, 이 아이템에서 네임에 해당하는 값, 철수를 여기 첫 번째 갖다 놓고요. 아이템의 KOR 1번, 아이템의 ENG 2번, 아이템의 매스 이렇게 하면은 철수 95, 88, 21을 뽑아서 여기에다 세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문자를 tmp라고 저장한 다음에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합니다. 이게 반복 돌면서 하는 거니까 한 줄씩 이걸 기록한다는 얘기죠. 생성된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엑셀에서 열릴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CSV 파일, 아까 생성한 이 파일을 읽어들여서 파이썬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걸 더 많이 해요, 사실은. 자, 읽어드린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 빈 변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CSV 리스트라고요. 아까 만들었던 그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엽니다. 그래서 f.readlines라고 하면은 한 줄씩 이렇게 읽어드리죠. 자, 각각의 라인별로 쪼개서 리스트로 반환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CSV 리스트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반복을 도는데 에너미레이트 함수를 쓰면은 인덱스 번호와 원소가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가 0번째, 여기가 1번째, 여기가 2번째, 여기가 3번째입니다. 인덱스 상으로요. 자, 여기서 인덱스 번호를 왜 가져왔냐면요. 이 CSV 파일을 가져올 때 위쪽에 제목은 필요 없잖아요. 나머지 것들만 데이터화 시키면 되지 제목을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인덱스 번호를 써서 i가 0이라면 continue 조건식으로 갖다 줍니다. 그래서 첫 줄은 걸러낸 거죠. 만약에 이걸 안 쓰면 if i가 0보다 클 때 라고 블록을 만들고 얘네를 전부 if문 안으로 넣어도 동작은 해요. 근데 코드 블록을 최소화시키는 게 코드가 깔끔한 코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이 원소 내용이죠. 0번째 거는 건너뛰었으니까 이게 라인으로 들어옵니다. 자, 일단은 뒤에 있는 이 줄바꿈 문자를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스트립을 걸어요. 그럼 스트립 걸면 요것만 남죠? 쉼표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우리 리스트 관련 함수 볼 때, 리스트 관련 메서드 볼 때 문자열에 대해서 스트립하고 스플릿하고 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이름 구별하세요. 스플릿 함수를 써서 구분자를 지정해주면 그걸 기준으로 문자를 잘라서 리스트로 바꿔서 리턴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제부터 앞에서 별거 아닌 줄 알고 지나갔던 거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엉키기 시작하면 조금씩 정신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 저거 전에 봤는데 뭐였더라 하면서 앞에 자료를 한번 뒤적뒤적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도 돼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저런 거 한번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어디서 참고하면 된다. 그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코딩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진짜 최후의 보루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저런 거를 했었나? 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때는 좀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때 가끔 말씀드리는 게 수업 시간에 코드는 기억 못 할 수 있으니까 언제 뭘 공부했는지에 대한 인덱싱은 좀 그 수업의 그 실라버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요 아이템이 결국은 요거를 리스트로 쪼갠 거예요. 이렇게 쪼개지죠. 자, 그럼 이게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인데 외부에서 갖고 온 데이터는 무조건 문자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현재 다 문자열이에요. 따옴표로 감싸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총점과 평균을 낸다고 했을 때 문자열은 덧셈하면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더하면 88만 7,664점이 돼요. 숫자로 바꿔야 돼요. 인트 함수로 전부 가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덧셈이 됩니다. 그리고 과목수로 나누면 평균 점수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를 누구누구의 총점은 몇 점이고 평균은 두 번째 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0번째, 1번째, 두 번째. 그래서 0번째는 아이템의 0번째니까 이름, 그 다음에 총점하고 평균은 구해놓은 점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내가 저 짓을 하느니 그냥 엑셀 하고 말지라는 생각 들죠. 많이 공감하시는데 엑셀 파일은요, 그 파일에 들어있는 양이요 한 10,000줄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버벅거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20,000줄 넘어가면 거의 못 연다고 보시면 돼요, 파일을. 근데 얘는 제가 50,000 라인까지는 테스트 해봤어요. 그 다음에는 반복문 돌리기가 귀찮아서 안 했는데 50,000 라인 처리하는데도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언제 쓰느냐는 명확해요. 얼마 안 되면은 그냥 사람이 직접 보고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대량을 처리해야 된다. 그건 솔직히 빡치잖아요. 그런 거는 이런 코드 짜서 한번 돌려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 피러 갔다 오는 거죠. 자, 이제 실습 속도가 좀 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요번 교시 요 파일 다 털어내죠. 제 생각보다 실습 속도가 빠르셔서 안 되겠어요. 양을 늘려야지. 자, 이번에는 자료 구조를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어떤 형식의 자료 구조가 제시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다채로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 구조 이야기할 때 강조했던 게 있어요.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 또 하나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거고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게 리스트가 원소인 딕셔너리예요. 크게 파이썬 자료 구조는 요거 두 가지만 대응하시면 나머지는 여기서 응용이 돼요. 자,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 다음에 각각의 항목에 이제 학생들의 이름과 점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데이터는 이렇게 하나씩이 한 쌍인 거예요. 자, 이렇게 리스트가 여러 개가 튀어나오면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모든 리스트의 길이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 리스트의 1번째랑 요 리스트의 1번째랑 인덱스 위치가 같은 애들끼리 짝짝꿍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식의 데이터는 성립이 안 돼요. 자, 어쨌건 아까랑 비슷하게 또 파일을 만들 거니까 한 줄에 저장할 구성을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딕셔너리 객체에서 키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면 이름만 뽑아오죠. 기억나세요? 딕셔너리 객체에서 키스라는 메시지 호출하면은 이름만 뽑아와요. 그걸 리스트로 가공하면은 요 값을 리스트로 변환합니다. 그러니까 요 키스라고 하는 거는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대한 리스트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아마 가물가물 하실 텐데 P라고 하는 문자열이 지금 쉼표입니다. 자, 키는 쌍따옴표는 생략할게요.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에요. P는 그냥 쉼표예요. P.join이라고 하면서 이 리스트를 파라미터로 주면 P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이 이 리스트 중간중간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문자열로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던 스플릿의 반대 기능인 거예요. 스플릿은 주어진 걸 기준으로 잘라내는데 조인은 주어진 거를 가운데다 놓고 다 병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에 쉼표가 아니라 달러를 주면은 요 함수의 기능은 P에 저장되어 있는 게 이 안에 참가한다 그랬죠? 이름 달러, 국어 달러, 영어 달러 이런 식으로 다 결합된 문자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쉼표를 썼으니까 이름 쉼표, 국어 쉼표, 영어 쉼표, 수학 쉼표, 과학이 된 거잖아요. CSV에 저장하려고 제목줄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타이틀 변수를 줄바꿈 문자와 결합해서 f.write로 기록합니다. 한 줄 기록했죠. 자, 어쨌건 리스트니까 반복을 돌리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형식의 데이터는 전부 사이즈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걸 붙잡고 반복을 돌린 건 똑같아요. 아무거나 붙잡고 반복을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레인지 0부터 이름의 길이 5죠? 그럼 i의 범위는 0부터 4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름의 0번째, 철수의 0번째, 영어의 0번째, 수학의 0번째, 과학의 0번째가 같은 거다. 그러니 결국은 이름의 i번째, 국어의 i번째, 영어의 i번째, 수학의 i번째, 과학의 i번째를 묶어서 요 한 줄에다가 갖다 붙인 다음에 라이팅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CSV 파일이 또 생성이 되는 거죠. 지금 요 예제는요, CSV 파일이라는 포맷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서브적인 목적이고, 결국은 오픈 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이 단원의 내용은 이 오픈 함수가 주인공입니다. 실제로 CSV 파일이나 아니면은 엑셀 파일을 핸들링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CSV만 가능해요. 엑셀 파일까지도 핸들링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모듈 배웠잖아요. 오픈소스 패키지 중에 판다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판다스 모듈 안에 리드 CSV라는 함수가 있고요. 리드 엑셀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to CSV, to 엑셀 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객체 안에. 이걸 쓰면은 이런 반복문 처리를 안 해도 얘가 알아서 해줍니다. 반복문 처리를 왜 안 하느냐? 이 판다스가 다루는 게 표 형식의 데이터를 다뤄요. 그래서 이 판다스를 통해서 이 표 형식의 데이터에서 합계, 평균,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사분위수 이런 기초 통계를 시작해서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뭐 이런 그 고차원적인 통계학 내용까지도 다루는 게 이 판다스예요. 그래서 이 판다스를 시작하면은 이제 그냥 통계학과 전공 과목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하고 대응되는 게 R이라고 하는 언어예요. 둘이 똑같아요. 하는 짓이. 얘는 영어로 1 이렇게 쓰면 얘는 그냥 숫자로 1 이렇게 쓰는 느낌이에요. 학업 중이신 분이 계시고 컴퓨터 전공이 아니고 그 밖에 다른 학과다 라고 하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분명히 졸업 논문 쓰실 때 둘 중에 하나 하실 겁니다. 요즘은 논문 쓸 때 통계 안 건드리는 학과가 없잖아요. 만약에 석사과정이다, 박사과정이다 100%고요. 그 다음에 학부과정이다 운에 맡기세요. 논문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학부는 사실 논문이라고 안 하고 에세이라고 하죠.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에세이 하길래 그 산문 스필 쓰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에세이가 소논문을 에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대학교 보면은 방학 때 요거 꼭 해요. 방학 특강으로. 둘 중에 하나. 자, 여기부터는 이제 이제는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 건 거의 다 지나갔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이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는 앞에 뭐 내용 정리되어 있는 것도 거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코드로 바로 얘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코드는 요약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요약 정리하는 것도 안 넣습니다. 요거 그냥 바로 실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